국인들이, 나라 사람들이 추대해서 왕을 만드는 것이 신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백제에도 있고 고구려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숫자적으로 역사가 길기도 하지만 통일 이전에도 신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초대 왕부터가 추대되었던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좀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고려를 보시면은 고려 오래됐습니다. 934년, 아직 1000년도 안 됐잖아요. 1000년 더 전입니다. 그런데 고려 태조 왕건을 보면은 오히려 굉장히 놀라운 서술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려사의 대목인데요. 굵은 글씨를 한번 보시면은 백성들 가운데 억울하다는 송사를 제기하는 자가 있는데도 관리가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이들의 죄과를 숨기고 비호하니 원망과 비방의 소리가 온통 들끓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송사를 제기하는 것, 이건 평민들이에요. 천민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관리가 자기들과 좀 높은 사람들, 호족들, 이 정에 이끌려서 힘 있는 사람들을 비호하고 평민들의 송사를 무시해요. 그러면은 안 된다고 태조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죄 있는 자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면은 귀천을 가리지 않고 자손까지 벌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자가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반드시 재차 소환하여 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소환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곤장 10대를 치고 왜 소환에 안 응했어? 이러면서 명령을 어긴 죄를 다스린 다음 혐의를 논제하라. 죄를 논하라는 거죠. 관리가 고의로 심리를 지연시켰다면 그 날짜를 계산하여 문책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또 권력을 믿고 법을 집행하지 못하게 명령하는 자가 있으면 이름을 보고하라. 아마도 이 호족들의 그러한 난립 속에서 고려 태조가 여러 가지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고려 왕조를 세우는데 그 고려 왕조를 안정시켜가는 와중에서 백성들의 도움이 필요하죠. 영국도 비슷합니다. 그런 것이. 그래서 왕은 귀족들과 대립하고 평민들이 왕을 돕는 형세가 많이들 나타납니다. 그럴 때 영국이 근대 민주정치가 발달하는 것은 평민들 중에 상류 평민, 나중에 이제 신사계급, 젠트리 계층이라고 하죠. 부유농민, 나중에 상공인 계층으로도 발전하는 이들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발전하면서 왕과 이들 유력 평민들까지 나중에 의회에 참여하거든요. 이렇게 연합을 이루면은 귀족들하고 대귀족들의 연합이라 하더라도 세력 균형이 되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독단적인 정치가 일어나기 어렵게 되는, 그리고 자꾸만 법치가 발전하게 되는 원동력이 있다고 프란시스 쿠야마 같은 큰 학자가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마 고려 태조 경우에 조선조보다도 이렇게 굉장히 공화적인 모습이 일어나는 것은 호족들이 융성했다가 이제 통일왕조를 새로 세우고 그러면 백성들의 도움이 지지가 필요하고 그렇다면 백성들의 억울함을 상당히 이렇게 풀어주려는 그러한 자세가 많았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런 고려 태조의 모습은 오래 유지되지 못했어요. 그걸 이제 고려사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종이라고 이제 여러 제도를 정비했다고, 왕권을 강화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광종 때 4대인가요? 그때 되면 벌써 양상이 많이 달라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960년 얼마 안 지났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나옵니까? 자, 평농서사 권신이 대상, 준홍과 좌승, 왕동 등이 반역을 꾀했다고 참소하자. 참소는 이제 무고하게 일러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을 위배 보냈다. 자, 1호부터. 자, 평농서사는 낮아요. 그런데 아주 큰 재상인 준홍, 좌승, 왕동 등을 반역죄를 꾀했다고 모함을 해가지고 그들이 유배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 억울한
모함이 받아들여지고, 이거 물론 어지럽죠. 특히 반역을 했다 이러면 옛날에 이제 왕정 사회에서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런데 이로부터 참소하고 아첨하는 무리들이 득세하여 충성스럽고 선량한 사람들을 모함하는 풍조가 일어났다. 물론 모함하는 풍조는 문제죠. 그런데 이걸 어디 연결시킵니까? 자, 종이 자기 상전을 고소하고, 아까 전에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고소할 수 있도록 했죠. 영국 마그나 카르타에서는 신하가 왕의 재산을 압류하기도 했죠. 그런데 자식이 그 아비를 참소한 결과, 이걸 또 어디에 또 연결시켜요? 자식이 아비를 참소한다. 좀 그 윤리에 반하잖아요. 아버지가 죄가 있더라도 자식이 아버지를 형사 고소하는 것은 소크라테스도 그건 아니다 라고 생각했고, 맹자도 고전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뭐 어떡하냐? 아버지 죄인인데. 맹자의 한 추측은 그렇다면은 순임금 같이 그런 후대의 성인으로 존경받는 사람은 모든 거 다 버리고 자기 아버지를 업고 멀리 아무 인적도 없는 해변가 같은 데 가서 아버지 모시고 살았을 거다. 그리고 아무 후회가 없었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 되는 것보다 자기 아버지를 그냥 있으면 거기서 자기가 고소 고발 안 해도 남이 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물은 사람은 아버지가 죄가 있으면 아들이 고소하거나 그래야 정의로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소크라테스한테도 그리스의 어떤 청년이 물어가지고 대들거든요.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네 생각하는 정의가 뭐냐 이렇게 물어가지고 결국 네가 생각하는 정의라는 게 별로 확실하지가 않네 이렇게 스스로 모순을 깨닫게 하면서 아버지 함부로 고소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정의의 이름으로 고소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결론을 도출해 가는데, 공통적인 것은 아들이 아버지를 형사 고발하고 고소하고 이런 거 공산주의 사회에서 흔히 권장했던, 그게 바로 파괴적인 사회라는 것이죠. 반문명적인 사회라는 것입니다. 문명의 원리가 그것을 딴 사람이 고소고발하는 것은 몰라도 인륜이 깨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근데 이거를 그 대목에 연결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신하가 감히 왕의 재산을 어쩌고 하다니, 재산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들도 있는데, 자, 지금 여기서는 종이 상전을, 신하가 임금을 생각도 못한다. 또 그거는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고소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럼 좀 말문을 막아버리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 고소하는 것은 정말 인륜에 반하는 일인데,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문제 제기하고 뭐 어떻게 억울한 게 있습니다 하는 거를 전부 그렇게 동일시해가지고 입을 틀어막아 버리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이 대목을 보니까 내란 동조 이러면서 전부 입틀막 하는 것과 상당히 이렇게 무슨 뭐 음모론 그러고, 자, 극우라 그러고, 자, 그런 것과 상당히 연상됩니다. 감옥이 항상 넘쳐나 별도로 임시 감옥을 설치하였고 죄 없이 죽임을 당하는 자가 줄을 이었다. 연결을 잘못 시키니까 그래 된 건데, 또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이거를 이제 뭐를 뒤집는 논거로 쓰냐 하면, 시세움이 날로 심해져 왕족들도 많은 경우 목숨을 잃었으며 비록 왕의 외아들 왕주조차도 왕의 의심을 받아 곁에서 모시지 못했다. 이렇게 되자 사람마다 서로를 두려워한 나머지 마주보고 이야기도 나누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고소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하극상이다.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 마그나 카르타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버린 거죠. 마그나 카르타는 어땠습니까? 법적으로 아랫사람이라 하더라도 윗사람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을, 심지어 신하가 왕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까지도, 그러나 한계는 뒀습니다. 신체 같은 거 건드리면 안 된다. 왕의 가족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법적인 절차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물론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그 일직선으로 발전한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방향으로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뻗어갔는데, 우리는 고려태조를 보면 사실은 앞에서 고려태조가 했던 그 말은 상통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데 그 방향이 뻗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묻혀버린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80년 됐습니다.
자,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아주 위대한 훌륭한 방향을 시작해 놓고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마치 광종 때 이래서 문제 저래서 문제 하면서 이 길을 우리가 꺾어버린다면은 잘못된 길로, 야, 다당제 시끄러워. 중국 공산당 봐. 당 하나라도 발전만 하잖아. 그게 무슨 발전이에요? 기술 발전이 전체적인 사회 발전을 대변할 수 있습니까? 그 기술 발전도 한계에 부딪힐 것입니다. 구소련을 보십시오. 세계 최고의 기술로 나아가는 듯 했지만 한계가 있죠. 자, 그런 자유사회가 가진, 자유문명이 가진 잠재력을 보지 못하고 그러한 길을 꺾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유혹에 시달리게 되어 있죠. 바로 우리 80년 전 이 훌륭한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그걸 말살하려는 방향으로 가는 세력이, 흐름이 득세하면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공화적인 정신을 잊어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볼 때 진짜 중소상공인 이하 보통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하면은 개선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진짜 위기감을 많이 느끼죠. AI 시대에 일자리를 잃는다. 자, 그러면 정말 과감한 어떤 국가적인 구조개혁이 가능할지, 거기에 아마 민노총도 그리고 큰 대기업도 무언가 양보해야 될 게 있을지 모르는데 그냥 엉뚱한 전가를 보통 사람들에게 거의 시키죠. 대구 지역의 기사를 보니까 관세나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수익폭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가격에 부담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대구에는 차량 부품 회사들이 좀 상당수 있습니다. 대구의 산업이 지금은 그렇게 많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큰 부분이 차량 부품 회사들입니다. 근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지금 전가가 되어서, 부담이 되어서 돌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담을 그리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공화적인 것과 역행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다음 강좌에서는 세종대왕의, 우리가 가장 유명한 우리 왕인 세종의 한 대목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어떤 결정적인 고비를 지나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